시어머니께 체리 한 상자가 도착했어요. 전화가 와서 맛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김지훈에게 줬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큰일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다음날 김지훈은 독극물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고 경찰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수진, 올해 35세로 남편 김민준과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8년간의 결혼 생활은 온통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시댁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었습니다. 김민준과 저는 자유연애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는 날부터 김씨 집안에 튼튼한 아들을 낳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뜻대로 되지 않아 저는 연이어 두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올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그나마 겉으로라도 꾸미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불켰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불켰지만 김지우는 김민준보다 5살 어립니다. 시어머니의 과보호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랐죠.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심지어 툭하면 우리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주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무리 심한 짓을 해도 저에게 그저 참으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요. 이날 오후 막내딸 김서아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으로 온 신선식품 택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선식품을 산 적이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뜯어보니 안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수입 체리 한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알이 굵고 빨간 것이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택배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고 대략적인 발송지 주소만 시어머니의 시골집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에게 그렇게 인색한 분인데 이렇게 비싼 체리는 고사하고 일반 과일조차 특별히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주소를 잘못 보낸 건가? 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모두 제 것이었는데 잘못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체리를 거실 탁자에 올려두고 김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시어머니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쏘아붙이는 대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체리 잘 받았지?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꽤 비싼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무척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가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몸보신하 라고 보냈다. 체리 맛 어때? 달콤하니? 그제야 저는 체리가 정말 시어머니가 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저에게 이렇게 잘해줬지?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미처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김지훈이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결국 김지훈의 손에 들어갔으니까요. 이번 체리도 원래 김지훈에게 주려던 건데 주소를 잘못 보낸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설령 김지훈에게 보낸 것이라 해도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체리는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 오후에 김지훈 씨가 전화해서 애들 보러 집에 온다고 하길래 어머니께서 분명 김지훈 씨 주려고 준비하신 걸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 일부러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너머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뭐? 네가 체리를 김지훈이에게 줬다고? 큰일 났어. 이제 정말 큰일 났다고.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물어도 시어머니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물어도 있어요. 입으로는 망했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캐물으려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체리한 상자일 뿐인데 설령 김지훈에게 보낸 것이라 해도 제가 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한참을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연속해서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거실 탁자 위에 빈 상자를 응시했고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절망적인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막내딸 김서아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딸을 안아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할머니가 좀 걱정돼서 그래. 시간을 보니 김민준이 퇴근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돌아오면 꼭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비명이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그 재앙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시어머니와의 전화가 끊긴 후 제 마음속 불안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2번 더 전화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분명히 저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체리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격분했을까? 설마 실수로 체리에 독극물을 묻힌 걸까? 아니면 고의로?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막내딸 김서아는 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얌전히 앉아 책을 보다가 이따금씩 저를 몰래 쳐다보곤 했습니다. 첫째 딸 김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먼저 숙제하고 있어. 저녁은 엄마가 곧 만들게. 첫째 딸 김하은은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저녁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손을 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틀에 기대어 바닥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저 김민준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에서 나와 김민준이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퇴근 후에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는 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제야 왔네. 빨리 어머니께 전화 좀 해봐. 김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외투를 벗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의 눈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찾는 것은 언제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를 사기고 오후에
체리 택배를 받고 시어머니와 전화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전화로 비명을 지르면서 큰일 났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 다시 전화해도 닫지 않거나 차단해버리고 대체 무슨 일인 것 같아. 저는 김민준이 저처럼 초조해할 줄 알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체리 한 상자 가지고 뭘 그래? 우리 엄마는 아마 그 체리가 자기 아들 주려고 한 건데 네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잠시 화가 나서 소리 좀 지른 거겠지. 뭘 그렇게 긴장해? 그의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호들갑이라니, 김민준. 당신은 어머니 목소리를 못 들었어? 그건 단순히 초조한 게 아니었어. 절망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김지훈 씨한테 줬다고? 전에는 좋은 거 있으면 다 김지훈 씨부터 생각했잖아. 이번에 갑자기 나한테 보냈길래 잘못 보낸 줄 알았지. 그 사람한테 준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김민주는 외투를 소파에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하다니, 이수진. 그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보낸 거야. 평소에 어떻든 간에 이번엔 특별히 너한테 준 건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줘? 네 눈에는 우리 엄마도 없어? 나라는 남편은 없는 거야? 내 눈에 당신이 없다고? 나도 화가 치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준,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지난 8년 동안 내가 당신네 집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 나랑 두 딸한테 냉대하고 비꼬는 말들. 당신이 신경 쓴 적 있어? 김지훈 씨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내가 집에 둔 돈을 훔쳐갔을 때도 당신은 그저 참으라고만 했잖아? 그런데 지금 체리한 상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다 한 가족 일인데 뭘 그렇게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여? 김민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생각이 좀 보수적인 게 뭐 어때서? 김지훈이는 내 동생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네가 형수로서 시동생에게 좀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당연히 그래야 해?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귀한 딸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귀한 딸이야. 당신 네 집 와서 구박받고 바보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 김민준, 당신은 항상 당신만 생각했지. 나를 생각한 적은 있어? 우리 부부의 싸움 소리에 두 딸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막내 김서하는 겁에 질려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첫째 김하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다. 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애들 보기 민망하게, 애들 보기 민망하게. 김민준도 멍하니 두 딸을 바라보며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상황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막내딸을 아는 채 긴장하며 김민준의 휴대폰을 주시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눈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수진이가 오후에 엄마랑 통화하는데 많이 흥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김민준이 무슨 큰일 났다고도 하고요.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민준아, 그 여자한테 체리 다시 가져오라고 해. 빨리. 김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체리는 이미 수진이가 지훈이한테 줬어요. 어떻게 다시 가져와요? 체리 한 상자 가지고 뭘 그래요?
원하시면 제가 내일 2상자 사서 보내드릴게요. 2상자 사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고.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김지훈이한테도 미안해. 김민주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짜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의욕과 약간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해. 이번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엄마가 나랑 김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거실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2딸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민주는 옆에서 계속해서입니다. 선혜는 옆에서 계속 표정이었습니다. 선혜는 주는 옆에서 계속 서성였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민주는 김지훈에게 5번 연속으로 전화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입으로는 이 녀석도 어디 가서 노는 거야? 평소에는 전화 안 받아도 문자라도 보내는데 오늘은 왜 아무 소식도 없지? 아무 소식도 없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막내딸을 안고 불안감이 덩굴처럼 나는 것을 느끼며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체리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체리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체리 한 상자 가지고 뭘 어떻게 된다고 그래? 아마 휴대폰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었거나 밖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휴대폰을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한 가닥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막내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첫째 김하은은 제 옆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삼촌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저는 첫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삼촌은 분명 괜찮을 거야.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엄마가 먼저 너희들을 재워줄게. 2딸을 재운 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이따금씩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고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답답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일찍 김지훈 씨가 사는 곳에 가볼까? 김지훈은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제발 그냥 너무 깊이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였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김지훈이 연락 두절된 일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소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가혹함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2시간도 채 잠들지 못했는데 다급한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보니 발신자 표시에는 시아버지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느낌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김지훈이가 사고 났어. 빨리 김민준이 깨워서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와. 제 심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독극물 중독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독극물 중독이요? 뭘 먹고 중독됐다고 해서 빨리 오라고 했어. 빨리 오라고 했어. 의사가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서 빨리야. 지금 울면서 말했습니다. 독극물 중독이 아니.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 체리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김지훈이 체리를 먹고 중독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전 비명과 울부짖음, 그리고 큰일 났어. 김지훈이한테 미안해라고 했던 모든 말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얼른 옆에 있는 김민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목소리는 긴장과 공포로 떨렸습니다. 김민준, 빨리 일어나. 김지훈 씨가 사고 났대.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 독극물 중독이래. 김민준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제가 흔들어 깨우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야? 한밤중에 날 놀라게 하지 마. 아니야. 시아버지가 방금 전화하셨어. 정말이야. 김지훈 씨가 독극물 중독으로 지금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이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시아버지,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을 듣자 김민주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독극물 중독? 어떻게 독극물 중독이야? 뭘 먹었길래? 뭘 먹긴 뭘 먹어? 분명 그 체리일 거야.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체리를 그 사람한테 줬잖아. 엄마가 그걸 알고 전화해서 비명 지르면서 큰일 났다고 하고 김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때부터 나는 체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안 믿었잖아.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침대에서 벌떡 뛰어내려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빨리 가자. 얼른 병원으로 가야 해.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두 딸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옆집 박 여사님께 전화해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음씨 좋은 분이라 급한 상황임을 듣고 바로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몇몇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차를 몰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씨 집안에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을 낳은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제 귀에 대고 자식 없는 죄가 가장 크다며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태어난 아이는 역시 딸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어렸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한 번은 김지훈이 첫째 딸의 장난감을 부수고 첫째 딸을 밀쳤는데 첫째 딸이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김지훈에게 따지자 시어머니는 그를 감싸면서 저에게 형수라는 사람이 애랑 뭘 그렇게 따지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이 너무 까탈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김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저에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매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렸고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한다고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탕진했습니다. 제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는 갚기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인색하고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또 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다 형제지간인데 돈 없으면 또 벌면 되지. 수년간의 억울함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편애와 김지은의 철없는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지훈이 그 체리 때문에 독극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아직 심폐소생술 중이라니.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독극물이 든 체리를 저에게 보낸 것일까요?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우리는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가 병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의자에는 김지훈의 이웃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섰습니다. 김민주는 성큼성큼 다가가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어때요? 아직 심폐소생술 중이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에 있단다. 의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몇 시간이 고비라고 하더구나. 김민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응급실 문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답답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병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몇몇 이웃들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위로했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주는 벽에 기대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결국 김지우는 그의 친동생인데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으니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더 힘들겠죠. 시간은 1분 1초 흐르고 매 순간이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우리 모두의 희망 같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아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했으니 김지훈이 버텨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불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긴장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은요. 괜찮은 거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가 실려왔을 때 이미 독극물 중독이 너무 깊었고 장기들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김민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살려내지 못했다고요? 말도 안 돼. 선생님, 제발 다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는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의사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얼른 다가가 어떤 사람은 인중을 누르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곧바로 와서
시아버지를 옆 병상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록 김지훈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의 행동도 못마땅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생명 하나가 이렇게 사라진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그 체리와 관련되어 있고 저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계속 울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한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아들 김지훈이는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치고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응급실 문이 텅 비어 있고 몇몇 의사들만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이웃이 다행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의 손을 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닿자마자 눈빛이 순간적으로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손톱이 제 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저는 아픔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수진,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 독한 년. 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 독한 년. 어머니께서 보내신 체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 체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눈빛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딴 마음을 품은 거지. 내가 친절하게 너한테 체리를 보냈는데 네가 일부러 내 아들한테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수진, 너 혹시 예전부터 우리 김씨 지간을 미워했지? 내가 아들 못 낳게 했다고 미워하고 김지훈이가 너희 돈 쓰는 거 미워해서 이번 기회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네 집을 미워했다고 했어? 내가 체리를 김지훈 씨한테 보낸 건 당신이 원래 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전에는 당신이 좋은 거 있으면 항상 그 사람부터 생각했잖아. 내가 체리에 독이 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이 직접 독든 체리를 보내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독든 체리를 보내놓고 이제 와서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독든 체리를 보냈다고? 네가 보기엔 네가 미친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그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 좀 해. 엄마가 지금 너무 슬퍼하잖아. 더 자극하지 마. 김민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반쯤 식어버렸습니다. 나보고 김지훈 씨를 죽였다고 하잖아. 그 사람이 직접 보낸 체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나랑 상관없어. 지금 김지훈이가 죽어서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돼?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남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저는 영원히 외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억울함을 당해도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그들 편에 설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민준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코를 가리키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한 년 좀 보세요. 이 년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인연이 마음이 아주 독해서 아들 못 낳는다고 우리 김씨 집안에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불쌍한 내 아들아. 억울하게 죽었구나. 응급실 로비에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외침에 모두 우리 주위로 모여들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잔인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불효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분명 고의로 그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불편했고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독된 체리를 보낸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이 터져라 울며 무척 불쌍해 보였고 저는 마음씨 고약한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이웃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죠. 이 일은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김지은 씨가 멀쩡히 있다가 체리 먹고 독극물 중독이라니요? 게다가 김지은 씨 어머니는 체리를 이수진 씨에게 보냈고 이수진 씨가 다시 김지은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조사해서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이웃의 말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조사해서 체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독을 넣었는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독을 넣었는지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눈빛에 한 가닥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흉악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하지. 내가 뭘 무서워? 나는 경찰이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독한 년을 잡아갈 거라고 믿어. 저도 침착해져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경찰에 신고하죠. 저도 경찰이 빨리 조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김민주는 옆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응급실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여전히 작은 소리로 울면서 입으로는 계속 김지훈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초조하고도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초조한 것은 경찰 조사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였고 기대되는 것은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시작일 뿐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무죄를 증명하고 진범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 진범이 시어머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독이 든 체리를 저에게 보낸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야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2대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었는데 선두에 선 사람은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로비로 들어와 둘러선 사람들에게 먼저 해산하라고 한 다음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할 지구대 경찰입니다. 이곳에서 독극물 중독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김민준이 얼른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사망자는 제 동생 김지훈입니다. 방금 심폐소생술 중 숨졌습니다. 독이 든 체리를 먹고 중독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과 펜을 꺼내 말했습니다. 먼저 진정하시고 저희에게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망자 김지훈 씨는 연령이 어떻게 되며 직업은 무엇이고 평소 누구와 함께 살았으며
언제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까? 김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김지훈의 기본 정보, 혼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웃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경위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수진이고 이쪽은 제 어머니입니다. 체리는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보낸 것이고 제 아내가 다시 제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제 동생이 그것을 먹고 독극물 중독이 된 것입니다. 남자 경찰관의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분도 저희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수진 씨부터 시작하시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리를 받고 전달한 전체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오후에 택배 기사로부터 체리를 받은 일부터 시작해서 택배에 보낸 사람 정보가 없었던 것, 저의 의혹,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 시어머니가 체리 맛을 물어본 일, 그리고 제가 김지훈에게 전달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던 전체 과정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체리에 독이 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체리를 김지훈 씨에게 보낸 것은 시어머니께서 평소 저에게 너무 인색하셔서 이렇게 비싼 것을 특별히 보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김지훈 씨부터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김지훈 씨에게 전달할 때도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서 안에 있는 체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제 말을 들으면서 기록했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리 택배의 외관, 시어머니가 전화한 시간, 통화할 때의 어조 변화 등.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고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아들을 위해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수진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여자 경찰관이 얼른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울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 여자가 아드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리를 그 여자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여자 경찰관의 위로에 조금 진정했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짙은 원한을 품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체리 좀 보내서 몸보신하라고 한 건데 이 여자가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어요. 감히 체리를 내 아들한테 보내서 독을 넣을 줄이야. 이 여자는 아들 못 낳는다고 마음속에 한을 품고 우리 김씨 집안을 복수하려고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언제 독을 넣었다고? 체리는 당신이 보낸 거야. 나는 상자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을 넣겠어? 당신은 지금 피 묻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 아들이 어떻게 체리를 먹고 독극물 중독이 됐겠어?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너 말고 누가 그를 해치겠어? 내 아들은 그렇게 착하고 순진해서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는데 분명 너야. 어르신, 먼저 진정하십시오. 남자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측이나 비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체리를 며느리에게 몸보신하라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체리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언제 보내셨고 구매 기록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경찰이 구매 기록을 묻자 눈빛이 확연히 당황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시골 장터에서 샀어요. 노점상에서 산 거라 구매 기록 같은 건 없어요. 보낸 시간은 그저께였고 택배 회사에 맡겨서 보냈어요. 어느 장터, 어느 노점산입니까?
남자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평범한 노점산이었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이 일이 분명 그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만약 체리가 정말 평범한 노점산에서 산 것이라면 그녀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도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를 추궁하지 않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체리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체리가 보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가 직접 사서 직접 포장하고 직접 보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만진 적 없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제를 바꿔 다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경찰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경찰관님, 이수진 이 여자는 우리 김 씨 집안에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저를 편안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연이어 2딸만 낳아서 우리 김 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매일 저한테 차갑게 대하고 우리 아들 김지훈이한테도 잘해주지 않았어요. 김지훈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줬어요. 이 여자는 진작부터 우리 김씨 집안을 미워했어요. 이번엔 분명 고의로 복수한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김지훈 씨한테 잘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준 적 있어? 앞뒤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는데 한 푼도 갚은 적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잘해준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모든 불만을 나한테 쏟아내고 이제 와서 이런 상관없는 일들로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야. 너 감히 아직도 말을 해? 시어머니는 다시 흥분하며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여지만 남자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여기는 병원이고 사건 현장입니다. 크게 떠들지도 말고 함부로 손대지도 마십시오. 지금은 사실을 진술하는 자리이지 싸우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의 호통에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작은 소리로 흐느끼며 입으로는 계속 불효자, 독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략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사망자 김지훈 씨의 오피스텔에 가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남은 체리와 포장, 그리고 독극물 흔적을 찾아낼 것입니다. 둘째, 법의관에게 연락하여 사망자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과 독극물 종류를 확인할 것입니다. 셋째,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상황, 즉 체리의 구매 및 전달 기록과 여러분 사이의 과거, 갈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옆에 있는 젊은 남자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너는 2사람을 데리고 김지훈 씨 오피스텔로 가서 감식해. 현장을 잘 보존하고 어떤 증거물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젊은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는 김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씨 오피스텔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거 열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민준 씨는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젊은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저를 보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눈빛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 현장 감식에 협조해 주십시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남자 경찰관과 다른 여자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남은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독을 넣었다고 우겼고 경찰이 무엇을 묻든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침착하게 경찰의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고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자세히 감식하고 남은 체리를 찾아 검사하며 시어머니의 구매 및 전달 기록을 확인한다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그에게 김지훈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시아버지에게 가서 몇 가지 상황을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슬퍼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은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이게 무슨 죄악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김지훈의 오피스텔을 감식하러 갔던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 선두에 선 남자 경찰관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몇 마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선두의 남자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리고 눈빛이 더욱 엄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들의 오피스텔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젊은 남자 경찰관이 보고를 마친 후 선두의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고 옷자락을 꼭 쥐고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먼저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다음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빈 농약병 하나를 거십니다. 저희는 김지훈 씨 오피스텔에서 남은 체리와 온전한 포장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체리는 이미 화학 분석을 외견했습니다. 병에는 소량의 잔류 액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화학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체리에 묻은 독극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농약병이요?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몸은 미미하게 떨렸습니다. 눈빛은 피했고 더 이상 경찰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경찰관의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빈 농약병입니다. 크리가 담겨있던 상자 옆에입니다. 어르신, 이전에 체리는 직접 사서 직접 포장하고 직접 보냈으며 다른 사람이 만진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약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이 농약병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 이수진이에요. 그 여자가 몰래 넣어둔 거예요. 그 여자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또 피 묻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김지훈 씨 오피스텔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농약병을 거기에 놓겠어? 게다가 나는 체리 상자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당신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내 아들을 해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않아. 됐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목소리를 높여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화학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저희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 사이의 과거,
갈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조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 경찰관의 말은 저를 회상에 잠기게 했습니다. 결혼 후 8년 동안 김 씨 집안에서 당했던 억울함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막힐 듯한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첫째 딸이 3살 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제 귀에 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둘째를 임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아들을 낳아 김 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마음도 편하고 대우도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몇 년 더 일하고 경제적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둘째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제 회사까지 찾아와 저에게 부르자라고 자기만 즐기려고 하고 김 씨 집안의 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임신 준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에게 온갖 맛없는 한약들을 끓여주면서 그걸 마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저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엄마도 김씨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요. 나중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태어난 아이는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중일 때 그녀는 저를 돌봐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제가 쓸모없는 년이라고 아들 하나도 못 낳아서 김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또 저에게 참으라도 못 낳아서 김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후여 더 심한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저축금을 몰래 빼돌려 김지훈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와 김민준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원래는 두 딸의 학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지러 가자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지훈이는 김씨 집안의 뿌리인데 그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건 당연한 김씨 집안의 뿌리인데 저는 김민준에게 돈을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김지훈이는 내 동생인데 그가 결혼해서 집 사는 건 큰일이야. 우리가 형수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돈은 없으면 또 벌면 되지. 정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가족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 시어머니에게 빼돌려져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시동생에게 갔는데 그는 오히려 제가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지우는 아파트를 받은 후 우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내일은 차를 산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는데 한 푼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는 오히려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형수라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 돈 가지고 따지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은 원래 자기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저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김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 나중에 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김지훈은 이미 30이 훌쩍 넘었는데 어디가 어리다는 말입니까? 그는 그저 시어머니와 김민준에게 버릇없이 자라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남자 경찰관의 목소리가 저를 회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수진 씨와 시어머니 김지훈 씨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고 방금 회상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이 바로 저와 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가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8년 동안 8년 내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하라고 강요한 것, 우리 저축금을 빼돌려 김지훈 씨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 김지훈 씨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 심지어 저에게 막말을 한 것까지. 저는 제 마음속에 억울함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해치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독을 넣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김민주는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왜 다 말하는 거야? 이런 건 다 집안 망신인데 굳이 외부인한테 알릴 필요 없어. 집안 망신이라고? 저는 비웃으며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김지훈 씨가 죽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로 오해받고 있는데 이럴 때 당신은 나한테 집안 망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김민준, 수년간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당신은 항상 못 본 척했잖아. 지금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나를 도와서 무죄를 증명할 생각은 안 하고 오죄를 증명할 생각은 나를 도와서 무죄를 증명할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런 일들이 사건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말해봤자 소용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화학 분석 결과가 나와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야. 왜 상관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들 못 낳는다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나를 해치려고 한 거야. 독이 든 체리를 나한테 보낸 건 복수하려고 한 거라고. 내가 체리를 김지훈 씨한테 보내지 않았더라고. 김민주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더니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아들 못 낳는 것, 복수를 언급하자 다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김민준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저 여자 좀 봐. 저 여자 좀 봐. 저 여자가 당신 친엄마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 여자가 당신 친엄마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 여자가 마음속에 한을 품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야. 빨리 내 편을 들어줘.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쉬고리며 그의 말에는 시어머니를 옹호하는 뜻도 저를 옹호하는 뜻도 없었고 그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이런 갈등들은 저희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건 조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항상 켜두셔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지훈 씨의 시신은 결과가 나온 후에야 처리했습니다. 말을 마친 경찰은 우리에게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다음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응급실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정신이 혼미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백한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벽에 기대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마음속에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두 아이가 아직 박 여사님 댁에 있어서 걱정돼요. 여기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화학봇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화학 분석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박 여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조용했고 택시의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온통 화학 분석 결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 제 모조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 댁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서둘러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여사님께서 곧바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야 왔어? 어떻게 됐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한밤중에 아이들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뭘 고생이야. 아이고, 뭘 고생이야. 당신은 버텨야 해. 다 여사님은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들의 방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발그레하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이 이 일 때문에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박 여사님 댁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시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자 먼저 소파에서 좀 쉬다가 날이 밝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사건의 경위뿐이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밤을 새워 날이 밝자 두 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막내 김서아는 저를 보자마자 제 품으로 뛰어들어 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 잠에서 깨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박 여사님 할머니가 돌봐주셨지. 미안해, 아가. 이제 엄마 돌아왔으니 우리 집에 갈까? 첫째 김하은은 막내보다 더 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먼저 집에 가서 엄마가 아침밥 해줄게. 박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두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얼른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식욕이 없어서 두 숟가락 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김민주는 저에게 딱 한 번 전화해서 저와 아이들이 괜찮은지 물었을 뿐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 일 때문에 완전히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는 더더욱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금 분명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가 나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발뺌하려 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처지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오후 드디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지구대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에는 이전에 선두에 섰던 남자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 괜찮으십니까? 화학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와 남편분, 시어머니 모두 지구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딸을 옆집 박 여사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에게 전화해서 경찰이 지구대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다고 시어머니에게도 알리고 지구대 앞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했고 두 손으로는 계속 옷자락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화학 분석 보고서 한 부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 분, 화학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저희는 김지훈 씨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남은 체리에서 농약 잔류물을 검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빈 농약병에 있던 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빈 농약병에 있던 잔류 액체와 같은 종류의 농약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결과를 듣자마자 몸이 확입니다. 이 농약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소량만 사용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농약을 뿌렸어요. 하지만 저는 김지훈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죽이려고 한 건 이수진이에요. 이 여자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퇴일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저도 모르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민주는 더욱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수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눈빛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연이어 두 딸만 낳아서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잖아. 나는 매일 그 여자가 김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랐는데 그 여자는 그렇게 쓸모가 없었어. 나는 그 여자가 미워. 그 여자가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망쳤어.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눈물도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작 제가 두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이유로, 저를 낳았다는 이유로, 저를 낳았다는 이유로 제가 당신네 집에 시집 온 지 8년 동안 힘들게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봤는데 당신은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이런 봉건적인 미신 때문에 제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양심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네가 양심이 없지. 네가 아들 못 낳았으니까 김지훈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원래 독든 체리를 너한테 보내서 네가 죽어버리라고 한 거야. 그럼 민준이가 다시 장가들어서 우리 김씨 집안의 튼튼한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네가 체리를 김지훈이한테 보내버린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은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화가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저를 탓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수진이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줄곧 옹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씨 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김씨 집안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끔찍한 음모였다니. 남자 경찰관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봉건적인 생각 때문에 고의로 타인을 해치려고 했고, 비록 최종적으로는 아드님 김지훈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지만 어르신의 행위는 이미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호형조에 따르면 살인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김지훈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수진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 여자 잘못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기 싫어. 나는 싫다고. 법은 어르신의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남자 경찰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을 마친 남자 경찰관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수갑을 꺼내 시어머니를 수갑 채우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살려줘. 엄마 감옥 가기 싫어. 빨리 나 좀 살려줘. 그녀는 소리치면서 김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빛에 실망감과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실망스러워요. 엄마가 저지른 이런 일들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가 저지른 잘못은 엄마가 직접 감당해야 해요. 이것은 김민준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어조로 말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한 첫 번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빛 속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더니 결국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가와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김민준 씨, 앞으로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지훈 씨의 사망은 목표 오류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경찰이 직접 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며칠 동안 조마조마했던 제 마음이 드디어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또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었고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고 더 이상 살인자로 오해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본권적인 생각 때문에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김지훈까지, 그리고 우리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김지훈까지. 김민준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년간 당신이 많은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 나도 엄마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줄곧 엄마 편을 들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에게 계속 참으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안해라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년간의 억울함, 수많은 날들의 고통은 미안해. 날들의 고통은, 내일들의 고통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우리 먼저 남은 절차를 잘 처리하도록 하죠. 김민주는 저를 보며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을 따라 절차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고 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찬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 입으로는 한 번은 민준아, 살려줘. 라고 소리치고 한 번은 저에게 마녀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가 지구대 복도에 울려 퍼져듣는 사람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그녀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차가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을 바르게 먹지 않고 이렇게 악독한 수단으로 저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민주는 경찰과 남은 절차를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절차는 다 처리됐어. 우리 먼저 집에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민주는 말없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답답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려해서 한편으로는 방금 전 시어머니가 무너져 울부짖던 모습이,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훈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김씨 집안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먼저 박 여사님 댁에 가서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막내 김서아는 제 다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어디 갔었어?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저는 쭈그리고 앉아 두 딸을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일은 없어. 엄마가 이미 다 해결했어. 앞으로 엄마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잔인한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평안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우리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딸을 바라보며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죄책감, 안쓰러움, 그리고 약간의 어찌할 바 모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말없이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과일을 씻어주고 함께 놀아주다가 아이들을 재운 후에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김민준이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이미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병원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잘 쉬시라고 했어요. 몸이 좀 나아지면 우리 같이 찾아뵙도록 하죠. 김민주는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 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을 듣고 전화로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계속 이게 무슨 죄악인가 라고만 하셨어요. 아버님은 원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이런 충격을 받으셨으니 아마 또 한동안 요양하셔야 할 거예요. 시아버지를 언급하자 김민준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내리치며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평소에 너무 방치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일찍 엄마의 남아선호 사상을 막았더라면, 좀 더 일찍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엄마가 범죄의 길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김지훈이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의 후회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저지른 잘못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마음속 깊이 박힌 봉건적인 생각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당신의 평소 방치는 그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속화했을 뿐이죠.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는데 분명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김민주는 함께 병원에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정신은 혼미했으며 눈은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힘겹게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그냥 누워 주무신답게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제가 얼른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지 마세요. 김민준도 다가와 제가 시아버지를 부축하는 것을 도왔고 그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일은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지른 잘못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김지은 씨 일도 저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김씨 집안이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네가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다. 그는 한숨을 쉬고 김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도 참, 네 동생도 참. 이제 우리 김씨 집안은 다 망했구나. 김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김민준 씨와 이혼하려고 해요. 제 말에 시아버지와 김민준은 동시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이해의 빛이 스쳤지만 김민준의 눈빛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나는 미치지 않았어. 저는 담담하게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멀쩡해.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부서뜨렸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 가정에서 살고 싶지 않아. 지난 8년 동안 나는 이 가정에서 외부인처럼 살았어. 늘 억울함을 당하고 항상 당신의 외면을 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김민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내가 엄마의 남아선호 사상을 막지 못했고 김지훈이의 버릇없는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어. 내가 당신이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당신 편에 서지 못했고 당신에게 참으라고만 했어. 나는 정말 후회해.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너무 늦었어. 이미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나를 외면했어. 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도 당신은 나를 의심하고 비난했어. 이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다시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 김민주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이혼해야 해.
나는 아이들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아이들이 매일 싸우고 다투는 부모 밑에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해. 그리고 그 행복한 환경에는 당신이 없어.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우리가 싸우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버님께서 퇴원하시면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법대로 받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제 뒤에서 김민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딸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그 어떤 불행도 너희들을 덮치지 않게 할 거야.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민주는 처음에는 저에게 이혼을 재고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아파트와 저축금의 절반을 받고 두 딸의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김민주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시골로 돌아가 요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에게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저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으로 딸들의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와 딸들이 편안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간단히 리모델링하고 모든 공간을 제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 여사님과 몇몇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새 아파트를 보고 두 딸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막내 김서아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앞으로 엄마가 너랑 언니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새 집에 정착한 후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우리가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안정된 행복은 김씨 집안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제때 지급했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낯설어했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아이들은 제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매번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아이들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는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김민준의 삶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은 회복되었지만 정신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김민준의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일도 해야 했고 어머니의 수감, 동생의 죽음, 이혼이라는 충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이 늙었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시어머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의로 타인을 해치려고 했고 비록 목표는 잘못되어 김지훈의 사망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살인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녀가 죄를 인정했고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하고 말했을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말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봉건적인 미신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망쳤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였습니다. 또 얼마 후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전화로 김민준이 오랜 우울증으로 인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민준은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시아버지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저에게 김민준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 스스로 극복해야만 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우리 김씨 집안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손자를 바랐고 그래서 그가 삐뚤어진 길로 가게 만들었고 당신과 민준이까지 망쳤어요.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한다는 이유로 다시 예전의 수렁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딸들의 행복을 지켜야 했고 그 누구도 방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와 딸들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첫째 딸은 점점 더 밝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딸도 점점 더 활발해져서 매일 할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첫째 딸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아빠 또 찾을 거야.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중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엄마는 약속할 수 있어. 아빠가 있든 없든 엄마는 너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할 거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만약 나중에 우리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 엄마,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다면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충분히 셋이 함께라며 저는 그녀를 꼭 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추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제잘거리는 두 딸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마치 악몽 같았고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악몽의 족쇄에서 벗어나 딸들과 함께 우리만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아마도 온갖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두 명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있고 모든 것을 용감하게 맞설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셋이 마음을 합치면 분명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악에는 그에 합당한 보험이 따르는 법.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고 저 또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